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필요할 때 격상하는 건 이해하지만 타이밍이 늦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광주 전남의 예산이 진액됐습니다. 하지만 현안 법안들은 정기국회 문턱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정원이 세월호 운항에 개입한 정황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참사위원회는 국정원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전두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2단계로 격상한 첫날 카페와 식당 등지에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단계를 격상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타이밍이 틀렸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2층으로 된 카페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대학가에 있어 자리를 잡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모두 끊겼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선물 세트들도 있지만 올해는 수능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디저트도 드시러 오시는데 그냥 다 나가시고 매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몰랐다고 하고 그냥 나가시고. 어제부터 나흘 동안 이어진 거리두기 2단계에 도심은 한산했습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번화가 거리에는 영업을 아예 중단을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저녁 9시 이후 홀에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음식점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 차단이 우선이긴 하지만 확진자가 급증할 땐 조치를 하지 않다가 확산세가 꺾이는 지금 영업 제한 조치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계속 미루다 보니까는 익시곡이 돼버린 거잖아요. 좀 더 빨리 해서 빨리 잡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었죠. 실제 지난달 30일 22명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확진자는 그제 3명까지 감소하는 등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한 확진자 발생은 단계 격상을 기점으로 주춤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활동폭이 넓고 무증상이 많은 젊은 층에서 비롯된 확산을 막아야 하고 수험생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환자가 발생하는 추이 양상, 그다음에 우리 주변 지역의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격상 시점을 정한 것이고, 주춤한 광주의 코로나 확산세와 달리 전국에선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연말연시 모임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에서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달 동안 광주 지역 일반 음식점 627곳이 폐업 신고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했습니다. 광주 지역 단란주점은 최근 5달 동안 24곳이 문을 닫았고 유흥주점은 35곳, 노래연습장은 48곳이 폐업했습니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폐업도 26곳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북 군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주의 한 골프장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 접촉자 파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나주의 한 골프장에서 운동을 한 A씨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골프를 친 뒤 광주의 한 호텔에도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골프장 이용자 명단과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해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0.1도로 다시 날이 영하권으로 낮아졌고요. 한낮 기온도 7도 안팎 보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한 곳도 많습니다. 근데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서 일요일이면 아침 기온 2도 안팎, 한낮 기온 1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있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은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다음 주 주말까지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산불과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 국비 지원 규모가 10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를 바꿀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는데요. 지역과 관련된 법안들도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쳐 광주 전남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됐습니다. 광주시에 대한 국비 지원은 2조 8,666억 원으로 3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고 전라남도에 대한 국비 규모는 7조 6,671억 원으로 2년 연속 7조 원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광주의 경우는 인공지능 산업 집적단지 조성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구축,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의 사업비가 확보됐고 전남의 경우는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호남고속철도 광주 목포 구간 건설 등 수건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편성됐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광주 전남 현안 관련 법안 처리가 주목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육성특별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역시 하루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법안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을 약속한 만큼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서 오는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임시회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역사왜곡 처벌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지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광주 전남 관련 핵심 법안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이 23년 만에 다시 건립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을 위한 실시 설계비 2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3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 사업은 2023년에 마무리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광주에만 유일하게 면허 시험장이 없어 광주 시민들은 나주까지 가서 시험과 검사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광주시의 출산 육아수당 지급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광주시가 책정한 내년도 출생 육아수당 예산 488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232억 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수당 지급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며 실효성이 높은 출산 장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의 출산 육아수당 지급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었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면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월호 운항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참사 직후부터 제기돼 왔었죠. 사회적 참사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사참위는 국정원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양된 세월호에서 발견된 청해진 해운 다이어리. 지난 2013년부터 사고가 난 2014년 4월까지 선원 1명이 작성한 기록에는 해경과 더불어 국정원에 대한 접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호가 일본에서 도입될 때부터 업무 담당으로 포함돼 있는 등 국정원을 둘러싼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국정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사참위는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0톤급 이상 선박 34척을 전수검사한 결과 운항관리 규정안에 국정원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는 건 세월호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만이 운항관리 규정에 국정원에 포함되어 있고요. 발표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참사 전후 세월호란 단어가 들어간 국정원 문서가 40만 건에 달하는 사실도 확인했지만 국정원 보안 규정을 이유로 문서 제공을 거부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상황 보고서와 해경, 해군 등 17개 기관의 보고자료에 담긴 시간과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보에 기재된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가 관계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임의로 받아서 기재를 했거나 사참위는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원 자료와 함께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려는 요구가 거셌죠. 충청북도가 원형 보존을 결정했습니다. 대신 이들의 사법적 과오를 동상 옆에 적겠다고 밝혔는데요. 5.18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가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그대로 두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동상 옆에 사법적 과오를 적시해 존치하되 대통령길 명칭은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남대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상 존치 요구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픈 역사를 지우기보다는 아픈 역사를 아프게 기록하는 것도 한편의 역사라는 인식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단체가 요구한 현 동상을 눕히거나 15도 앞으로 숙이는 방안은 저작권 문제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동상을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으로 바꾸지 못하면 철거하는 게 맞다며 충청북도의 존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작가한테 우리들의 이 과정을, 역사적인 과정을 같이 설명하고 합의하면은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도의 그 불통행정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죄목을 기록하는 방식과 범위는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이명박 등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기록은 어떻게 할지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전두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1980년 5월 27일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회고록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 측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농가 소득의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후변화와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정부 정책마저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봄 벚꽃과 유채꽃이 펼쳐졌던 월출산자락 평야지대. 대규모 쌀 생산기지였지만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경관작물로 전환했습니다. 농민들은 호응했습니다. 일은 편하고 이제 이게 모시면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도 편하고 봄에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관 꽃도 구경하고 그러니까 괜찮죠. 2018년 30만 평, 올해 50만 평, 내년에는 100만 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난데없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지원하는 타작물 재배 사업을 축소해오던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부에서 이제 전액 삭감이 됐고 우리 농식품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 라는 여러 증액을 사실 했어요. 근데 최종 어제 통과된 바에 의하면은 전액 지금 증액된 것이 삭감된 걸로.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은 350만 톤.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지난해보다 23만 톤, 예상보다 12만 톤이 감소했습니다. 농작물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취약해 추수 때까지 생산량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
정부는 재배 면적 자체를 줄이며 쌀 생산량 억제를 해왔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쌀 대신 콩 등 밭작물 재배를 늘려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려 했던 계획도 물거품되게 됐습니다. 생산 억제 방식보다는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량 자급률 정책은 9개 정책 중에서 7개 정책이 퇴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라남도는 쌀 생산성을 10% 높이면 올해 쌀값 기준으로 연간 980억 원의 농가소득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쌀 생산 조정제의 폐지로 인해 논 면적 증가 가능성, 쌀 소비량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결국 정부 정책 전환 없는 쌀 생산량 확대는 사상 누각이 될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1913) 송정역 시장에 고민을 들어주는 우체통이 설치됐습니다. 편지를 넣어두면 사막여우가 답장을 써주는 비밀 우체통인데요. 4년 전부터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온 나미야 우체통의 새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정두용 씨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말 못할 고민은 편지로 써보시죠. 사막여우 우체통 앞에서 정두용 문화기획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것이 이 사막여우 비밀 우체국이 있습니다. 네. 고민을 직접 들어준다고 하던데 일단 네.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좀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뭐 고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받고 싶다거나 위로받고 싶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별명을 써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우체국이거든요. 그 편지를 쓰셔서 여기 우체통에 오셔서 직접 넣으시면 저희가 답장을 보내드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지 배달부로 사막여우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네. 왜 사막여우일까요? 이 우체국 운영한 지 사실 저희는 5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전에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미야 비밀 우체국이라고 이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미야라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고, 어린 왕자의 사막여우 나오는 것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린 왕자를 기다리는 사막여우 같은 느낌으로 답장을 써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사막여우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름은 다양했지만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고민을 들어주는 우체국을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왜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점점 관계 맺기에 어려워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이 관계 맺기를 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사람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는 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광주에 몇 군데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비빌 언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내 괴로운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고민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뭐 당연히 연애 고민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우울감이나 혹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부터. 근데 사실은 편지가 너무 각양각색으로 와요. 정말 사실은 개별적인 유니크한 내용들도 많이 오는데, 근데 저희 프로젝트 특성상 개인정보나 사실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되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프로젝트가 수익 사업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고민을 들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자살을 결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을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신 분이 계셔서 내가 진짜 마음을 고쳐 먹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잘 살고 있다. 그때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그때 편지를 써주신 분이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인 것 같다. 이런 식의 피드백이 가끔 오거든요. 그리고 답장을 실제로 해줄지 안 해줄지 몰랐는데 답장 받고 나서
너무 위로돼서 그냥 답장 보자마자 막 뻥뻥 울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드백들이 오니까 이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편지를 그러면 넣으면요. 어떻게 답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만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답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3일 안에 답장을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제 손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내시면 저희가 5일 안에 답장을 쓰는 걸 지금 저희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저희 사무실 주소로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저희 사망여우 비밀 우체국 검색하시면 보낼 수 있는 주소라든가 우체통 위치라든가 이런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깊은 고민이 생기면 한 번쯤 이용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별칭을 사용하시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대병원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진료 차질에 대해 지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집단 원내 감염을 초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 불편을 겪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도 거듭 사과의 입장을 밝히고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소각행위 신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은 광주, 전남과 제주의 3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폐비닐과 농약 포장지 등 농어촌 지역의 농업 잔재물이 불법으로 소각되는지를 상시 점검하고 드론을 활용해 원거리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내년 사업 대상은 5만 300여 명으로 만 60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 건강 상태 상담 등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역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공익활동형과 실버 카페 등 수익 사업을 하는 시장형 등 4개 유형으로 사업비는 올해보다 218억 원 늘어난 1,767억 원이 투입됩니다.